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 무렵 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10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떠났다. 사랑, 추억, 그리고 약속까지. 그가 꿈꾸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강준호는 현재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CEO였다. 그의 이름은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찬양했다. 하지만 고층 빌딩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이번 신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청정 농산물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경주 쪽에 괜찮은 시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곳은 그가 10년 전 떠나온 곳,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윤세리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비서는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이어서 설명했다. 네, 경주 근처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농산물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직접 가보겠다. 이틀 뒤 준호는 검은색 세단을 몰고 경주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달리 경주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웠다. 길가의 핀 들꽃들과 드넓은 논밭이 그의 기억 속 고향을 떠올리게 했다. 시장의 입구에 차를 세운 준호는 걸음을 옮겼다. 허름한 가판대와 소박한 상인들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다. 그의 비싼 양복과 구두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그는 한 작은 채소 가판대 앞에 멈춰 섰다. 싱싱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9살쯤 되어 보였고 큰 눈망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채소 얼마인가요? 준호가 물었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상추 한 단에 1,000원이에요. 아주 신선해요. 그의 시선이 무심코 소녀의 이마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녀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반달 모양의 검은 점이 있었다. 그 점은 10년 전 그가 떠나온 윤세리의 이마에 있던 것과 똑같았다. 매번 그녀가 웃을 때면 선명하게 드러나던 그 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소녀를 쳐다보았다. 내 이름이 뭐니? 윤소라예요. 소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소라. 그렇구나. 준호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으며 지갑을 꺼냈다. 그럼 이 상추 다 주세요. 소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다. 정말요? 이렇게 많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살게. 그는 소라에게 돈을 건네며 물었다. 혼자서 여기서 일하니?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다른 일 보러 가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내 엄마 이름이 윤세리니? 소라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싱그럽던 그 여름날, 해안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날들, 그리고 그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그 마지막 순간. 준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소라는 손가락으로 시장 끝자락을 가리켰다. 엄마는 저기서 일하고 있어요. 가보실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소라는 그의 손을 잡고 신나게 시장 끝으로 달렸다. 준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뛰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옷차림.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녀는 윤세리였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만 그 눈빛에는 깊은 아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세리 또한 그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말없이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의 앞에는 10년 전 떠나왔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난 소라가 있었다. 윤세리는 한참 동안 멍하니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날카로워진 턱선, 여유롭고 당당한 자세, 그리고 값비싼 양복까지. 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세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를 불렀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반응에 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소라가 뛰어와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 아저씨가 상추를 다 샀어요. 그리고 엄마를 안대. 세리는 놀란 표정으로 소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 아저씨가? 네.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소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랑 아는 사이래요. 세리는 당황한 듯 소라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라야, 엄마가 잠깐 얘기 좀 할게. 저기 가서 할머니 도와드리렴.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세리는 소라의 모습이 멀어지자 깊게 숨을 내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야, 세리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10년 만이네요. 서울 생활은 잘 지내셨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그렇게 오래됐구나. 너는 잘 지냈어? 세리는 잠시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이 멀리 떠나는 소라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내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약속을 저버린 채 서울에서 성공을 쫓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소라가 있었다. 윤세리와 똑같이 생긴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소라, 몇 살이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9살이에요. 세리가 단호하게 답했다. 9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되었다. 10년 전 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리는 아이를 가졌던 것이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소라가... 세리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소라는 내 딸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세리야, 사실을 말해줘. 소라가 내 딸 맞지? 세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은 이미 떠났고 우린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은 꽉 쥐어졌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다면, 당신이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세리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이미 서울로 떠났고 나를 잊었다고 했잖아요. 꿈을 이루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떠났고 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 시간 동안 세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미안해.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세리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소라는 나 혼자 잘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준호가 애타게 외쳤다. 난 소라의 아빠야. 난 내 딸을 지키고 싶어. 그 말에 세리는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10년 동안 우리를 찾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역할을 하겠다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는 떠났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동안 세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고 소라는 아빠 없이 자랐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소라가 내 딸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난 책임질 거야. 세리는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만 돌아가요. 준호 씨,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뒤돌아섰고 그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절대.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그저 손님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날 이후 강준호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경주의 작은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이른 아침에 나가 소라가 채소를 진열하기 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다. 소라는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싱그러운 아침 햇살 아래서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상추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 오늘도 내가 파는 채소가 제일 신선하니까. 소라는 활짝 웃었다. 엄마가 아저씨가 단골 손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요즘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 그럼 오늘은 더 많이 사갈게. 준호는 소라가 파는 채소들을 한아름 사들이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소라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아빠에 대해 알고 있니? 소라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는 항상 말해요. 아빠는 먼 곳에 계시다고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했어요. 준호의 마음이 아려왔다. 세리는 10년 동안 소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떠났을 때 세리는 홀로 남겨졌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다. 소라야, 혹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힘들어하신 적 있니?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나 어렸을 때 많이 아프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혼자서 나를 낳고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다고.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소라는 그의 딸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의 손에는 소라가 떨어뜨리고 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곧바로 신뢰하는 병원에 연락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며칠 동안 준호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오직 경주에 있었다. 소라의 웃음소리, 해맑은 얼굴,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있는 반달 모양의 검은 점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준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소라는 확실히 강준호 씨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딸이었다. 그가 떠났을 때 세리의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있었던 것이다.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세리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냈고 소라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소라의 웃음소리와 세리의 눈물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이제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딸을 되찾고 세리에게도 사과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경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세리의 집 앞에 도착한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나야.
준호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문이 열리고 세리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뒤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애 또 왔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나 사실을 알아버렸어. 소라가 내 딸이라는 걸.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세게 잡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DNA 검사했어. 소라는 내 딸이야. 그의 말에 세리는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알아낸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거 알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난 소라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떠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아빠 역할을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지만 내가 아빠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만큼 앞으로는 곁에 있을 거야. 소라에게 필요한 건 아빠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건. 그만해요. 세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린 잘 살아왔어요. 당신 없이도.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호가 재빠르게 문을 막았다. 세리야, 나에게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소라를 위해서라도. 세리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눈물을 훔쳤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없을 때 우리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으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 줘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몰랐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는 돌아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준호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윤세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우린 잘 살아왔어요. 당신 없이도. 그 말이 맞았다. 세리와 소라는 그의 도움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왔고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준호는 시장으로 다시 향했다. 소라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띠며 채소를 진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어요. 소라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래, 오늘도 내가 파는 채소가 제일 신선해 보이니까. 엄마가 아저씨 요즘 매일 오는 거 보고 신기해하셨어요. 소라가 까르르 웃었다. 그래? 준호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소라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살짝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 말에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내가 그렇게 수상해 보였구나. 소라도 함께 웃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엄마가 만두를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소라는 기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이끌며 시장 끝자락의 좁은 골목으로 뛰어갔다. 그 길을 따라가며 준호는 10년 전 세리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떠올랐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풍경, 소박한 집들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골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도착한 집 앞, 소라가 문을 열며 외쳤다. 엄마, 나왔어. 윤세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은 밀가루 반죽을 만지고 있었고 앞치마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준호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왜 또 왔어요? 세리는 차갑게 물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소라가 초대했어. 그래서 왔어. 세리는 소라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라야, 엄마가 뭐랬지?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매일 우리한테 와서 채소도 사주고 엄마 얘기도 잘 들어줬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세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밀가루 반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앉아 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라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았다. 집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각 구운 만두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세리는 차 2잔을 내오며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세리는 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냈어요. 소라와 함께. 힘들지만 행복하게. 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정말 밝고 예쁘게 자랐어. 내가 잘 키운 거겠지. 세리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제가 키웠으니까요. 혼자서라도 잘 키워야 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떠났고 세리는 남았다.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버텨낸 것이다. 하지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나도 도울 수 있어. 소라가 내 딸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난 책임지고 싶어. 세리는 그의 말을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책임이요? 이제 와서요? 그 책임을 왜 이제야 생각하죠? 내가 몰랐으니까. 준호가 답했다.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소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 씨, 난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 줘요. 준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소라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 세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소라가 놀고 있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온 잘생긴 남자가 윤세리와 소라를 찾으러 왔다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리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준호의 결심은 작은 마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강준호가 경주의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매일같이 윤세리와 소라를 찾아갔고 소라와의 유대감도 점점 깊어졌다. 소라는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준호는 그녀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팔거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곤 했다. 윤세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소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소라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날도 준호는 소라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있었다. 소라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준호는 그녀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다녔다. 아저씨, 여기 큰 조개가 있어요. 소라가 소리치며 조개를 들어보였다. 아, 정말 크네. 준호는 소라의 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은 조개탕을 끓일 수 있겠는걸? 둘은 한참을 더 놀다가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는 윤세리와 박현우가 함께 있었다. 현우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세리와 소라를 도와주며 지켜온 남자였다. 그는 세리에게 묵묵히 도움을 주었고 소라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현우 씨, 오셨어요? 준호가 인사했다. 현우는 살짝 인사를 받으며 묵묵히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야, 오늘도 즐거웠니? 네.
아저씨랑 바닷가에서 조개 많이 주웠어요. 소라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내 준호에게로 옮겨졌다. 강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집 앞에 있는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준호 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실 겁니다. 네, 짐작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답했다. 현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둑어둑해진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리와 소라는 내가 그동안 지켜온 가족입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없던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힘들 때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현우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세리와 소라를 돌봐왔는지, 소라가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는 이유를.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소라는 내 딸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책임이란 말,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 세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감싸주며 살아온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준호는 그의 말에 침묵했다. 현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세리와 소라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소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으면 결국 상처받는 건 소라입니다. 준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소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내가 아빠로서 옆에 있어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상처받지 않게, 소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두 남자의 눈빛 속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박현우는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다. 그는 경주 근처에서 가장 노련한 어부였고 그날도 새벽같이 출항했다. 그러나 날씨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비보가 전해졌다. 박현우의 배가 큰 파도에 휩쓸려 전복되었고 그는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윤세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소라가 달려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지만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세리야, 내가 도울게. 현우 씨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세리는 그의 품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현우 씨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녀의 눈물은 마치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준호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너와 소라 곁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여 박현우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바다는 잔잔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극은 너무나 깊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더 강해졌다. 그는 박현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세리와 소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박현우의 실종 소식은 마을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 그를 삼켜버린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며칠간 수색을 계속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윤세리는 매일같이 바닷가를 찾았다. 물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소라는 엄마의 곁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강준호는 세리와 소라를 지켜보며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대신 팔고
집을 수리하며 두 모녀를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의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민정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는 세리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소라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급히 서울로 향했다. 차를 몰고 서울로 향하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정은 그의 아내였다. 물론 사랑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었다. 그를 성공으로 이끈 사업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소리쳤다. 강준호 대표님, 민정 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앞에는 민정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준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 민정이를 살려야 한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얇게 떨리는 숨소리. 평소 강인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정아. 준호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정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희미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 왔구나. 그래, 나왔어. 너, 괜찮을 거야. 반드시. 민정은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알 것 같아. 이제 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강한 사람이잖아. 언제나 그랬잖아. 민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속삭였다. 준호야, 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넌 나에게 전부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의 손을 잡은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민정아, 안 돼, 날 두고 가지 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나 민정의 손은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멎고 병실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한동안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록 사랑이 식었을지라도 그와 함께한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영원히 떠나버렸다. 며칠 후 민정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준호는 그날 내내 묵묵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오랫동안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민정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내용이 그곳에 적혀 있었다. 민정 씨는 사망하기 전 본인의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강준호 대표님께 상속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민정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 그녀가 전부 기부했다고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모든 재산은 재단으로 이전되었고 회사의 지분 또한 신탁관리로 넘겨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의 마지막 선택은 놀라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쌓아온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민정마저 떠나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남아 있었다. 경주에 있는 윤세리와 소라.
그들을 위해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결심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민정의 죽음 이후 강준호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정이 남긴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었고 회사의 지분 또한 신탁관리로 넘어갔다. 서울에서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빌딩 숲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주의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두 사람 윤세리와 소라였다. 짐을 간단히 챙긴 준호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접고 경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 강준호가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곳에 뿌리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경주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윤세리의 집을 찾아갔다. 소라는 집 앞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준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라야. 그가 부르자 소라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뛰어왔다. 아저씨. 준호는 소라를 번쩍 들어안았다. 잘 있었니? 네. 엄마랑 같이 잘 지냈어요. 소라는 그의 목에 매달리며 해맑게 웃었다. 그때 윤세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다가왔다. 돌아왔네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세리는 그의 말에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로 다시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준호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제 그곳에 미련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과 소라를 지킬 겁니다. 세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세리와 소라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농사일을 돕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에 흙이 묻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가 세리와 소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낯선 서울 사람이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던 중 준호는 마을의 빈 땅을 활용해 소라 농장이라는 작은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깨끗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시장에 직접 판매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자산을 전부 투자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웃음을 나누고 수확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팔릴 때마다 기쁨을 나눴다. 윤세리도 그 일에 동참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작물을 관리하고 시장에서 판매를 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소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준호에게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소라 농장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우리 마을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소라를 안았다. 그래, 우리 소라가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응. 그리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멋진 농장 만들 거예요. 소라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맙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소라 농장을 통해 더욱 활기를 찾았고 세리와 소라는 준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는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것은 민정의 가족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민정 씨의 재산 일부가 신탁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따로 숨겨둔 자산이 있었고 그것이 유일하게 상속 대상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준호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 상속자의 이름은 윤세리였다. 그는 곧바로 윤세리를 찾아갔다. 세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편지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세리야, 이거 민정이 남긴 유산이래. 그리고 그걸 내가 상속받게 됐어.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편지를 읽었다. 말도 안 돼요. 왜 제가? 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예기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그들이 쌓아올린 평화를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윤세리는 손에 든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민정이 생전에 남긴 유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는 것. 그동안 민정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관계도 없었다. 그런데 왜 민정이 그녀에게 이런 유산을 남겼을까? 준호 씨, 이게 무슨 의미죠? 세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 역시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민정이 이런 유언을 남길 이유가 없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윤세리 씨 맞으신가요?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는 서울법무법인 한성의 변호사 이나영입니다. 민정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뵙고자 왔습니다. 이나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민정 씨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재단 기부 외에 개인 명의로 남긴 자산이 있었죠. 그리고 그 상속자가 윤세리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저랑 민정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예요. 왜 저에게 그런 걸? 이나영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민정 씨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편지 하나를 꺼내 세리에게 건넸다. 직접 읽어보시죠.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인을 천천히 뜯어내고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펼쳤다. 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세리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를 통해서요. 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버리고 나를 택했던 이유가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를 붙잡고 싶었고 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를 당신에게 돌리기로. 유산은 내가 준호 씨와 함께 쌓아온 것이지만 이제는 당신과 소라에게 쓰였으면 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 작은 보탬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람과 그리고 소라와 함께. 최민정. 편지를 읽는 동안 세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다. 민정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배려에 그녀는 말없이 울었다. 준호는 세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세리야.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준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이나영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제 이 유산은 윤세리 씨의 명의로 이전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세리는 놀라며 되물었다. 이나영은 서류를 펼치며 조항을 읽어내려갔다. 유산 상속자는 이 재산을 반드시 경주 지역 발전과 소라양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강준호 씨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호와 세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정이 마지막까지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고자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거네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정이 그렇게 원한 거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민정이 남긴 유산을 활용해 경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의 농작물을 현대화된 방식으로 재배하고 지역 특산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세리는 소라 농장의 관리와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을 맡았고 준호는 사업적인 계획과 유통을 책임졌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의지했고 그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신뢰와 애정이 싹텄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을 쌓아가고 있을 때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나영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강준호 씨, 윤세리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정 씨의 유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준호가 다급히 물었다. 이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최민정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산이 부당하게 상속되었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는 강준호와 윤세리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다. 최민정의 친척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유산 상속의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걸겠다는 통보였다. 준호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법무법인 한성의 이나영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듣자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최민정 씨의 사촌들이 나타나 민정 씨의 유산이 부당하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정 씨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민정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강요도 없었고 그녀의 의지였어요. 이나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정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제출하며 그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묻자 이나영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싸움을 통해 민정 씨의 유언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유산 사용이 전면 중지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의 유산을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를 인정받는 거죠. 준호는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법적 싸움을 선택했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쟁취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경주에서 세리와 소라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민정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의미를 생각하면 단순히 이길 싸움이 아니었다. 준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합의하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포기할게요. 대신 세리와 소라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나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강준호 씨,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소라의 평화로운 삶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의 단호한 말에 이나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며칠 후 서울의 고급 회의실에서 강준호와 최민정의 친척들이 만났다.
그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 대표님, 이렇게 쉽게 포기하실 줄은 몰랐군요. 준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준호는 경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세리는 마당에서 소라와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준호 씨, 잘 다녀오셨어요? 세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당에 내리쬐는 햇빛, 소라의 웃음소리, 그리고 세리의 환한 미소. 그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래, 잘 다녀왔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응, 이제 누구도 우릴 방해하지 못해. 그날 밤, 준호와 세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열었다. 그동안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웃으며 아브로를 축하할 시간이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소라는 조용히 준호의 옆에 다가왔다.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준호는 소라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뭐야, 우리 소라가 무슨 할 말이 있지? 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가 여기서 우리랑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갈 때도 아빠가 데려다주고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소라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세리는 마당에 서서 달빛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세리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뭔데요? 너와 소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그게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거야. 세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 시작해요. 진짜 가족처럼. 준호는 세리의 손을 놓지 않고 마당을 함께 걸었다. 달빛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이 완전히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그림자가 그들을 조용히 노려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경주의 들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소라 농장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고 깨끗하고 신선한 농산물로 유명세를 탔다. 강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에 흙이 묻고 땀이 흐르지만 그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여기 좀 봐요. 저 멀리서 소라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새싹이 담긴 화분이 들려 있었다. 이거 내가 키운 거예요. 봄이 되니까 드디어 싹이 났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소라가 정말 잘 키웠네. 이제 더 잘 자라도록 아빠랑 같이 돌보자. 네, 소라는 기쁘게 대답하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때 윤세리가 농장 입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와 소라가 함께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세리야, 오늘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준호가 손을 흔들며 물었다. 네, 저도 준비할게요. 세리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다가왔다. 그날 세리와 준호, 그리고 소라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누구도 이제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시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소라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을 진열하며 하루를 보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물건을 사가며 환한 미소를 남겼다. 준호 씨, 정말 여기서 정착할 줄은 몰랐어요. 시장의 한 상인이 웃으며 말했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이렇게 마을을 살리다니 대단해요.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곳이 제 고향 같거든요. 이제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세리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이제야 마음이 놓였다. 준호가 떠날까 봐 두려웠던 시간들은 이제 지나갔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소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며 집에 돌아오면 농장에서 일손을 도왔다. 세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작물을 관리하며 준호는 유통과 판매를 맡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고급 세단이 농장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나영 변호사였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준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준호 씨, 오랜만입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나영 변호사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이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서류를 펼쳤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최민정 씨의 유산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민정 씨가 남긴 또 다른 유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언이요? 세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 유언장은 민정 씨가 별도로 작성해둔 것이었는데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윤세리 씨와 소라 양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준호와 세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정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꼭 그 소원을 이뤄야겠네요. 이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민정 씨도 그걸 원할 겁니다. 그날 밤, 소라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배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세리가 다가와 묻자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오늘 소원을 빌 거예요. 아빠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소라와 함께 그 종이배를 강물에 띄웠다. 작은 종이배는 물살을 타고 천천히 강을 따라 흘러갔다. 소라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우리 셋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다가왔다. 소라야, 무슨 소원을 빌었니? 소라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아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준호는 소라를 번쩍 들어올리며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 소라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세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음을 나눴다. 그리고 멀리 흘러가는 작은 종이배는 마치 그들의 미래를 상징하듯 잔잔한 물살을 타고 멀리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그리고 민정이 남긴 소원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다. 세리와 소라, 그리고 준호.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